예, 저희는 이어서 황동우 대표님과도 이야기를 한번 또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디지털 자산 시장에서 끊이지 않는 이 논쟁거리인 것 같아요. 이 코인이 증권형이냐, 맞습니다. 아니면 상품형이냐. 네, 이거에 따라서 굉장히 큰 어떤 재단의 성패가 갈리기도 하죠. 맞습니다. 이 영문으로는 또 STO 토큰이라고도 하는데 이 증권형 토큰이 어떤 걸 혹시 의미를 하는 건지, 그리고 일반 토큰하고는 어떤 차이점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우선은 이제 디지털 자산, 그러니까 저희가 소위 말하는 토큰은 예. 이제 분류를 좀 전문적으로 많이 하는데 이게 어떤 목적으로 사용이 되는지에 따라서 분류가 많이 됩니다. 지금 이제 사진 자료에 제가 이제 작성을 했는데 우선 보시면은 첫 번째는 예. 네, 혹시 다음 사진 자료로 한번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이제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토큰을 이제 이게 정확한 분류는 아니지만 시장에서 많이 분류하는 방식이 첫 번째는 페이먼트, 결제형 토큰, 두 번째는 유틸리티, 세 번째가 시큐리티, 증권형, 예. 네 번째가 뭐 스테이블. 근데 중요한 걸 제가 하나씩 설명을 좀 드리면은 페이먼트 같은 경우는 소위 말하는 그냥 단순 결제 수단. 이게 원래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같이 처음에 뭐 피자를 산다든지 뭐 상품을 살 때 그에 대한 교환으로 먼저 시작이 됐었지만 이제 이 디지털 자산 생태계가 더 커지고 다양한 앱, 서비스가 나오면서 사실은 두 번째 용어인 유틸리티라는 용어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예. 유틸리티는 어떤 거냐면은 특정한 앱이나 특정한 게임 이 안에서 단순 뭐 결제 이런 부분이 아닌 어떤 특정한 재화나 어떤 특정 서비스를 할 때 그 목적으로 사용되는 이제 디지털 자산이 있다. 라고 썼을 때 유틸리티라는 용어를 썼습니다. 하지만 이제 세 번째인 증권형 토큰, 예. 오늘 이제 나오고 있는 STO 부분이 되게 중요한데 이 위에 부분은 디지털 자산 생태계 중심이었다면은 이제는 점차 이 시장이 더 커지고 뭔가 이제는 기업적인 부분이나 뭔가 수익적인 부분까지 넘어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특정 자산의 지분, 이 지분을 이 디지털 자산, 이 토큰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이 지분을 가지게 되고 이 지분만큼 배당을 받는다든지 뭐 이자를 받는다든지 이런 성격을 본격적으로 또 이 금융 시장으로 또 맞습니다. 넘어가는 단계가 이 증권형 토큰이 인정된 단계다라는 그런 이야기도 있어요. 맞습니다. 예. 결국은 지금 이 자료 화면의 윗부분 결제형 토큰이나 유틸리티형 토큰은 뭔가 서비스적 부분, 뭔가 IT적인 부분이라면 증권형 토큰은 방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금융적인 색깔이 굉장히 많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예. 이제 이와 같이 유사하게 나왔던 유사하지만 약간 다른 스테이블 코인은 이제 뭔가 특정한 자산이랑 연계가 돼서 변동성을 좀 줄이게 하는 예. 그런 시장까지 나오면서 다양한 이제 유형의 토큰들이 이 시장에 현재 좀 존재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실 이 거의 모든 디지털 자산 재단이라든지 아니면 이 코인을 발행하는 발행사들 같은 경우에는 정말 어떻게 해서든 이게 유틸리티 토큰이다 네, 라는 맞습니다. 점을 인정받기 위해서 그건 굉장히 또 맞습니다. 많은 절차가 있어요. 맞습니다. 이 코인을 발행을 하고 이 코인이 사실은 이 유틸리티다. 네, 절대로 증권형이 아니다라는 어떤 그 네, 리걸 오피니언도 맞습니다. 많이 받아야 하고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좀 많이 존재를 했었는데 사실은 이 디지털 자산 시장이 더 이상은 이 금융 상품 혹은 이 증권형으로 넘어가지 않을 수가 없는 그런 맞습니다. 시대적 흐름인 것 같습니다. 이건. 네, 맞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이 STO 토큰의 어떤 뭐 상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또 더 많이 늘어날 것 같아요. 그렇게 많이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예. 그러면 결국 이 STO는 토큰이라고 또 볼 수 있지만 현재 이 주식 시장에서 이 거래되고 있는 어떤 주식 상품이나 증권 상품과 유사한 어떤 형태의 토큰이라고 판단을 할 수가 있겠네요. 맞습니다. 그럼 이 토큰, 즉 디지털 자산과 주식 시장 굉장히 좀 많이 비교가 되고 있죠. 네, 이 디지털 자산과 이 일반적인 주식 시장의 어떤 뭐 차트라든지 네. 이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는 좀 많이 비슷한 경우도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차이점이 가장 크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먼저 이 STO라는 용어를 조금 사실 봐야 하는데 예. 이 STO는 Security Token Offering. 지금 이 자료 화면에 보시는 중간 부분에 보시면은 예. 증권형 토큰 공개를 줄여서 저희가 STO라는 용어를 쓰고 있습니다. 사실 근데 이 STO라는 용어가 왜 나왔냐면은
초기 디지털 자산이 한창 광풍이었었을 때, 예. 그땐 저희가 이제 ICO라는 용어를 많이 썼었는데, 그렇죠. 그게 뭐냐면은 결국 이 암호화폐, 이 토큰을 이제 처음으로 공개적으로 판매를 한다는 그런 행위였었습니다. 예. 근데 이제 아시다시피 디지털 자산 시장이 굉장히 크게 컸지만 그 와중에는 수많은 성공도 있었지만 수많은 실패도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들 때문에 뭔가 좀 안정적인 부분들로 가야 한다라고 해서 이제 STO라는 개념이 나오게 됐었는데, 사실은 STO와 ICO 모두 다 사실은 그 하단에 있는 IPO, 즉 기업 공개라는 예. 이 용어 그리고 이 흐름에서 나왔던 겁니다. 기업 공개라는 거는 이미 시청자분들이 잘 아시는 주식시장, 뭐 코스피, 코스닥과 같은 이런 기업들의 회사가 이제 상장이 돼서 예. 이걸 통해서 공개적으로 주식이 거래가 되는. 근데 이거를 뭔가 모방하고 이걸 벤치마킹하면서 스타트업 IT 중심으로 나왔던 게 ICO, STO 부분입니다. 예. 그러다 보니 태생적으로 이런 디지털 자산 시장하고 주식 시장하고는 굉장히 많이 비교가 되고, 그리고 굉장히 이런 부분들에 유사한 부분이 많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개인적으로 제가 이제 보는 부분은 가장 큰 차이점은 이 예를 들자면은 결국은 신기술, 결국은 예.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가지고 회사들이 상장을 해서 투자를 받는데, 한국만 하더라도 코스닥에 상장하려면 그거에 따른 매출적인 규모, 그건 좀 법규적인 규모, 이런 그렇죠. 거, 법리적인 해석, 이런 것들 다 준수를 해야지만 상장이 가능합니다. 엄밀히 말하면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이 한국의 코스닥 상장을 한다고 한다면 예. 법리적인 부분에서 안 되고, 그렇죠. 또 매출적인 부분에서도 안 되고, 회사의 그런 지분 구조 때문에 되지가 않는. 하지만 이런 회사들이, 이런 프로젝트들이 가치가 없는 프로젝트냐? 그건 또 아닙니다.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 결국은 기존에 있었던 이런 기존의 프레임워크, 기존의 이런 자본시장에 적용은 받기는 어려우나 뭔가 새로운 문화와 새로운 가치가 있었던 것이 ICO, 그리고 이거를 좀 더 진보해 나가고 기존에 있었던 상장 시장이나 기업 공개 시장하고 유사하게 가고 있는 게 STO 시장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은 이 디지털 자산이 뭐 태동한 이후에 초기 단계에서는 뭐 ICO가 뭐며 또 STO 이런 용어도 없었지 않습니까? 전혀 없었죠. 예, 근데 이 점차 사실은 좀 이 주식 시장에서 많이 차용한 부분도 분명히 없지 않아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네. 하지만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 디지털 자산이 또 하나의 새로운 어떤 뭐 흐름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좀 이번엔 새로운 어떤 해석이라든지 맞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시장에서는 이 달러와 연동을 한다라는 게 또 굉장히 큰 이슈이지 않습니까? 네. 혹은 달러 아니면 금과 연동이 되어 있는 이 스테이블 코인 시세에 따라서 이 변동되는 어떤 변동성이 존재를 하는 게 아니라 이 특정 가격에 고정을 시킨다라고 하죠. 이걸 패깅이라고 얘기를 맞습니다. 하나요? 예. 그래서 이 변동성을 최대한으로 줄인 안정적인 코인이라고 또 불리는 이런 스테이블 코인 같은 디지털 자산들도 있는데, 이런 스테이블 코인은 그럼 이 증권형 토큰이라고 또 볼 수가 있는 문제인가요? 이게 많이들 좀 헷갈려 하시는 부분들이기도 하고, 예. 실제 이제는 수많은 언론이나 기사들에서도 종종 볼 수 있는 부분이 증권형 토큰, 뭐 스테이블 토큰, 이런 이야기들을 종종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개념적으로 이제 제가 분류하는 부분은 증권형 토큰하고 스테이블 토큰은 완전히 다른 개념입니다. 그렇죠. 물론 유사할 수는 있으나 해석적으로 들어가자면은 증권형 토큰은 제가 앞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다른 토큰들하고는 달리 이 토큰을 가지고 있는, 제가 STO에 유사한 토큰을 가지고 있다면 그거에 비례한 뭔가 내가 지분을 가지고 있다든지, 예. 이거에 따라서 배당을 받는다든지 이자를 받는 것과 같은 기존의 디지털 자산보다는 좀 비교적 안정적이라고 판단할 수 있는 부분들이 이런 비즈니스 컨셉에는 있습니다. 예. 반면에 스테이블 코인은 핵심적인 부분은 비트코인과 이더리움만 단적으로 보더라도 시세가 굉장히 급등하기도 하지만 굉장히 급락하기도 합니다. 예. 이런 부분을 좀 방지하기 위해서 어떤 특정한 자산, 특정한 가치하고 연계시킨다는, 그 전문 용어는 이제 패깅이라고 쓰는, 예. 그럼 뭐 금의 시세를 따라간다든지 달러의 시세를 따라간다든지, 그러면 이런 걸 통해서 변동성을 줄이는 프로젝트가 스테이블 코인입니다. 하지만 이제 스테이블 코인이 안정적이고 뭔가 변동성이 적다고는 하지만 이것이 그 가치를 꼭 1대1로 그럼 보장하는 건 아닙니다. 그렇죠. 어떤 프로젝트는 내가 발행한 스테이블 코인 양만큼 특정한 금액을 뭐 예치한다든지 이런 것도 있고, 또 어떤 거는 알고리즘적으로 뭔가 이 떨어지면은 그만큼 자기가 환매를 한다든지 다시 매입을 하거나 올라가면 다시 매각을 하는 이런 시스템을 통해서 뭔가 변동성을 줄였다라고 이제 주장하는 스테이블 코인들 프로젝트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 시스템의 실패로 인해서 벌어진 게 이번에 또 테라 루나 사건이지 사실 맞습니다. 않습니까? 네. 굉장히 좀 안타까운 사건인데, 어쨌든 이 스테이블 코인과 증권형 토큰, 이
이 두 개념이 완전히 다르다는 게 결코 이 어려운 얘기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맞습니다. 또는 이를 굉장히 또 악용하는 그런 그게 사례도 맞습니다. 굉장히 또 많이 나타나고 네. 있어요. 그럼 이 증권형 토큰이다라는 말 자체가 어떻게 해서 만들어지게 된 용어인가요? 이게 사실 증권형 토큰이라는 용어 자체는 예, 이제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에서 당시 이제 2017년 정도였는데 한창 디지털 자산 시장이 붐이었었을 때, 예, 그러니까 ICO라는 아까 말씀드렸던 이런 특정한 디지털 자산 프로젝트를 가지고 이제 저희가 사업 계획서, 즉 백서라고 표현을 많이 하는데 예. 이 백서를 가지고 앞으로 이런 식으로 로드맵대로 진행할 테니까 나를 믿고 투자해 달라. 그럼 거기에 따른 수많은 자금들이 투자가 됐었고 그런 과정에서 많은 프로젝트들이 사실은 프로젝트 백서에 나와 있는 대로 사업 계획서 나와 있는 대로 진행을 했었으면 좋았을 텐데 진행되지가 않고 그러다 사실은 악용들이 시작도 많고 안 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사실은 많았었죠. 많았습니다. 예,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이제 미국 규제 당국에서는 이걸 보호를 해야 한다. 예, 이걸 단순 IT 커뮤니티 일부, 뭐 스타트업 일부의 이런 행위라고 보기에는 너무나도 피해가 크다 보니 예. 이제는 증권거래위원회가 들어가게 된 겁니다. 대신 증권거래위원회가 들어가려면 이 상품이 증권성이 있어야 하는 건지 이 상품이 증권성이 없으면 사실은 자기네들이 이걸 규제할 권리가 없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에서 이건 단순 ICO가 아니다. 이건 STO다. 라고 분류를 하면서 사실 주장했던 게 STO에 그러면 어떻게 판단을 하는 기준을 좀 모호하긴 하지만 당시 걸었던 거는 첫째 돈을 투자를 해야 한다는 점. 예, 두 번째는 이 돈이 특정 기업에 간다는 점. 예, 세 번째는 특정 돈을 이 기업에 투자함으로써 돈을 벌어야 한다는 점. 마지막 네 번째는 이 돈을 버는 게 나의 행동, 내가 뭐 퍼날르고 댓글 쓰고 이런 거가 아니라 난 가만히 있어도 뭐가 이 기업이 알아서 수익을 내서 내가 가진 토큰만큼 나한테 이익을 주던가 예. 아니면 이 시세를 올린다던가 이런 식으로 내가 돈을 벌면 그때부터는 증권거래위원회가 개입을 해서 투자자들을 최대한 보호를 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겠다. 약간 역설적으로 시장이 만든 게 아닌 규제 당국에서 사실은 만들게 됐고 그때부터 약간 STO가 상당히 좀 시장에서 많이 사용이 되었습니다. 일단은 그 가장 또 큰 이슈가 이 STO가 SEC 맞습니다. 네, 증권거래위원회. 네, 간의 싸움이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대표적인 사례였죠. 예, 굉장히 또 수년째 또 이어서 보고 있는 그런 사안이긴 하지만 정말 이 싸움이 언제 끝날지를 사실 잘 모르겠어요. 결과는 거의 뻔한 상황이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럼 이 투자자적인 입장에서는 일반적인 토큰 그리고 증권용 토큰 이 두 가지를 어떻게 또 분석을 할 수가 있을까요? 이제 개인적으로 이제 제가 봤었을 때는 예. 일반적인 토큰은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수많은 성공이 있었지만 예. 또 이에 따른 수많은 실패 사례들도 너무 많았습니다.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저희가 이번 방송만이 아닌 지난 방송들에서도 저뿐만이 아닌 권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ICO 프로젝트나 디지털 자산 프로젝트는 커뮤니티, 비즈니스 모델 이런 거를 분석을 할 수밖에 없는 게 결국 이런 제도적인 미비 사항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 이거에 대해서 약간 반사적으로 나왔던 게 사실은 STO 부분이고 그렇죠. STO는 일반적인 디지털 자산하고는 다르게 이 토큰을 가지고 있으면 특정 지분 비율을 주고 특정 뭔가 행사를 할 수 있고 예. 뭔가 배당을 할 수 있고 이런 실체가 있어 보이다 보니 훨씬 더 안정적으로 보이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또 투자자 입장에서는 조심스럽게 접근을 해야 하는 부분은 아직까지 이런 STO에 대한 제도가 미비한 부분이 있다 보니 이런 백서 상태나 이런 개념적인 부분에서 와닿는 것이 실질적인 법적 테두리 안에 적용이 되는지 예. 실질적으로 법적으로 이게 보호가 되는지 여부는 완전 별개라는 점을 사실은 좀 굉장히 유의 있게 보셔야 합니다. 사실 지금 일반적인 유틸리티 토큰 같은 경우에도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큰 어떤 리스크를 부담을 하고 맞습니다. 투자를 해야 되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네. 특히나 제 개인적으로 판단을 해본다 하더라도 이 증권형 토큰에 투자를 한다라고 한다면 굉장히 또 큰 부담이 올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앞으로 네, 맞습니다. 어떤 규제가 생길지를 네. 모르고 그 규제가 얼마만큼의 이 반사 효과를 또 나타낼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어떤 불확실성에서 오는 불안감이 굉장히 클 거다라고 생각을 한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 최근 들어서 갑자기 또 유독 이 증권형 토큰이 또 그 굉장히 뜨거운 감자로 화두가 되고 있는 이 이유에 대해서는 어떤 이유가 있다라고 보시나요? 앞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사실 STO, 증권형 네. 토큰이라는 개념은 2017년, 2018년 특히 미국 증권거래위원회하고 리플 간의 소송으로 인해서 한국만이 아닌 전 세계 사람들이 사실 알게 된 개념입니다. 예. 하지만 이게 갑자기 사실은 한국 언론에서 계속 이런 증권형 토큰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 아마도 이 정권이 교체가 되면서 특히 이제
이번에 새로 이제 윤석열 정부에서는 이런 디지털 자산, 예. 그 디지털 경제에 대한 이런 굉장히 프렌들리하고 좀 친화적인 정책이나 이런 앞으로의 로드맵을 공표하고 있습니다. 공교롭게도 이번 달 9월 6일이었는데 금융위원회하고 금감원에서 이 디지털 자산, 이 증권형 토큰에 대한 제도화 부분에서 처음으로 세미나를 열었습니다. 예.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약간 부정적인 입장.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이런 시장이 있는 건 알지만 뭔가 규제를 선제적으로 하지 않고. 거의 그 부정적이다뿐만이 아니라 이 증권형 토큰에 대해서 언급하는 것조차도 금기시했죠, 사실은. 굉장히 금기시됐었죠. 맞습니다. 마치 거의 이 디지털 자산 시장에서는 뭐 이 토큰은 증권형 토큰이다라고 얘기하는 게 마치 뭐 해리포터의 볼드모트 얘기하는 맞습니다. 것처럼 거의 쉽게 금기시했죠. 얘기할 수가 없는 그런 네. 부분이었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들이 사실 또 이례적으로 이번 윤석열 정부에서 맞습니다. 이 디지털 자산에 대해 굉장히 또 이 따뜻한 맞습니다. 정책을 또 내놓고 있다라는 게 네. 굉장히 또 그런 이슈에 있어서 증권형 토큰이 많이 화두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이 증권형 토큰에 대한 이 가이드라인이 국내에서 또 확립이 된다라고 한다면 그 시기는 어느 정도로 또 보시는지, 그리고 어떤 변화가 일어날 거라고 또 생각을 하십니까? 개인적으로 제가 이제 좀 기대가 되면서도 예. 염려가 되는 부분은 증권형 토큰을 제도화하고 증권형 토큰을 뭔가 법제화한다는 것이 토큰 부분이 아니라 이제는 예. 이 토큰을 취급하는 거래소, 토큰을 취급하는 플랫폼까지도 사실은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예. 그러다 보니 어떤 식으로 이게 방향이 갈지, 사실 이 부분은 굉장히 염려되는 부분도 있지만 또 많이 기대하는 부분은 여태 이제 STO가 전면화되고 제도화된다는 것은 이제는 VC들이나 이런 스타트업 중심의 자금, IT 커뮤니티 중심에 있었던 자금들과 개인 투자자들이 아닌 이제는 대규모 제도권 투자자들이 이 시장에 들어온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 그러다 보니 아마도 이런 제도화적인 프레임워크가 굉장히 투명하고 분명하게 나온다면은 굉장히 큰 불장 시장을 좀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특히 어쨌든 자본시장에 또 디지털 자산 시장에 편입이 된다라고 한다면 이 증권형 토큰에 대해서 또 다루는 문제가 필수적으로 수반이 되어야만 맞습니다. 네. 한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사실은 이 유틸리티 토큰이 거의 지배를 하고 있는 이 대한민국의 디지털 자산 시장이 또 좋은 면도 있지만 분명히 사실은 나쁜 면들이 이제까지 너무나도 많이 부각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맞습니다. 이 제도권으로 편입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또 이 증권형 토큰을 네. 인정하는 방식이다라고 또 그런 이야기를 맞습니다.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럼 이 개인 투자자들의 입장에서 이러한 개념을 실제 이 다양한 디지털 자산에 투자하는 이 투자 포트폴리오에 어떻게 또 반영을 할 수 있을까요? 개인적으로 이제 제가 계속 이런 용어적인 부분들이나 예. 이런 유래적인 부분을 계속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제는 개인 투자자들이나 기관 투자자들이나 거의 비슷한 전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죠. 정보의 평등화를 통해서 이제는 전부 다 인터넷 그리고 이런 언론들에 대한 정보들이 기관 투자자들이 얻는 것만큼 개인 투자자분들도 상당히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습니다. 요즘에는 이 일반 투자자들이 많이 굉장히 그렇죠. 굉장히 정보가 많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중요한 거는 이런 정보들을 어떻게 해석을 해야 하는지가 이제 중요한 겁니다. 예. 예를 들자면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일반 ICO를 넘어서 STO가 나왔다는 것은 이제는 디지털 자산 시장이 기존 주식 시장, 코스닥, 코스피와 같은 시장하고 매우 유사해졌다는 겁니다. 예. 결국은 이제는 특정한 토큰을 사고 판매한다는 것은 이제는 특정 주식을 사고 파는 거하고 유사하다는 것을 꼭 생각을 하셔야 하고, 그럼 그만큼 내가 이 특정한 토큰을 얼마큼 가진 거가 이 회사한테는 어떤 의미가 있는 건지, 예. 나한테는 어떤 의미가 있는 건지, 나한테 어떤 베네핏을 주는 건지, 단순 시세 차익을 원하는 건지, 배당 이익을 원하는 건지, 아니면 앞서 설명드렸던 뭐 그런 스테이킹과 같은 이자 수익을 원하는 건지, 이런 걸 이제 복합적으로 사실은 들어가야 하는 부분이고, 그렇죠. 이거에 따라서 특히 STO가 제도화가 되면은 STO 토큰은 그러면 어떤 식으로 분류가 되는지, 그러면 이거를 취급할 수 있는 플랫폼들은 기존의 시장에 있는 빗썸, 업비트와 같은 이런 민간 거래소들인지, 아니면 KRX와 같은 공공기관 성향의 한국 거래소인 건지, 이거에 따라서 이제는 포트폴리오가 더 복잡해지기 때문에 미리 그렇죠. 정보들을 숙지하시고 이런 흐름들을 굉장히 면밀히 분석을 하시면 앞으로 있을 불장을 미리 좀 준비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STO가 끌고 오게 될 불장에 대해서도 굉장히 또 긍정적으로 바라보시는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그럼 이 우리 황동우 대표님 같은 경우에는 또 이 펜버스라는 네, 디지털 맞습니다. 자산 프로젝트를 별도로 또 운영을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이 증권형 토큰 시장이 열린다라는 게
이 경쟁 상대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는 경우라고도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프로젝트의 대표 입장에서 어떤 네. 반응을 또 갖고 계신가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이제 디지털 자산 시장을 이제 굉장히 좋아하고 많은 투자도 하지만 개인적으로 이제 펜버스라는 프로젝트도 사실은 제가 리딩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런 이제 실질적인 디지털 자산 프로젝트를 운영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저희는 사실 이러한 흐름이 굉장히 환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사실은 굉장히 많은 회사들, 굉장히 많은 투자 회사들이 디지털 자산에 대해 많이 익숙하고 예. 많은 적극적인 투자를 더 하고 싶어 하지만 제도적인 미비들 때문에 특히 그렇죠. 예를 들자면 이제 굉장히 큰 투자 회사들은 자신들의 자산이 아닌 고객들의 자산이나 이런 수탁하는 업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 이런 고객들의 자산을 전문적으로 투자하기 위해서는 자본시장법의 규제를 받게 되고 그러다 보니 법제화가 되어 있지 않은 영역들, 뭔가 법적인 제도 안에 들어오지 않은 사업들은 아무리 돈이 된다 하더라도 법률적인 이슈 때문에 자기들이 투자를 못하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이런 STO라는 하나의 부분이고 하나의 움직이긴 하지만 디지털 자산이 이런 전문적인 금융 영역에 편입을 한다는 것은 제가 보는 것은 이런 시장의 이런 외형이 더 커진다는 거고 예. 물론 그 과정에서 아마도 이제 경제사들도 더 많아질 수는 있겠지만 시장이 더 커지기 때문에 더 큰 문화들이 확립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이 어떤 증권형 토큰이라는 이 거부할 수 없는 흐름을 또 거스르게 된다라면은 이 전체적인 시장이 망가지는 사태가 발생을 할 수도 있거든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네. 그것보다는 차라리 이 파이를 키우는 예. 그런 입장을 또 취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럼 이 또 우리 권석준 위원님, 이 제우스 캐피탈 같은 경우에는 이 증권형 토큰에 대해서 이 제우스 캐피탈이 취하고 있는 어떤 제도화에 대한 준비 사항은 또 어떻게 되고 계십니까? 네, 그 VC 입장에서 이 제도화를 하겠다, 예. STO 방식이 이미 오래전에 있었던 얘기죠. 예. 예. 이제 와서 지금 국내에서 이야기한다라는 거는 쉽게 얘기해서 투자자들을 조금 더 보호하겠다. 왜냐하면 나라에서 이미 코인 시장이 너무 사실 뭐 투기와 도박판과 같이 운영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런 어떤 부분들에 대해서 국가가, 정부가 뭔가를 해야 되는데 이게 뭔가 항상 애매해요. 쉽게 해서 주식인데 코인이다. 증권형 토큰이다. 이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지가 좀 애매한 상황인 거죠. 말씀하신 것처럼 예. 정부 규제 아래 두고 투자자들도 보호하고 또는 어떤 세금적인 부분이나 이 어떤 규제에 다루겠다라는 의미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이 물론 조금 더 신뢰 기반으로 자리가 잡아가는 거는 맞겠지만 예. 이런 어떤 규제나 제도관을 안에 둠으로써 저는 이제 유동성이나 이전과 같이 코인 시장에서 유틸리티 코인들처럼 유동성이나 변동성에 대한 부분은 좀 줄어들지 않겠나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하지만 투자자들 입장에서 조금 더 신뢰를 기반으로 한 프로젝트에 이거를 보증해 줄 수 있는 어떤 기관과 검증을 받은 예. 그죠? STO 방식의 코인이라고 하면 조금 더 신뢰를 가지고 접할 수 있는 환경은 만들어지겠다. 하지만 유동성이나 제도권 안에 있으면 아무래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변동성은 좀 적지 않을까. 그럼 개인적인 투자 입장에선 일반적인 코인 시장만큼 재미는 없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함께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재미보다 추구를 해야 되는 게 안정성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런 부분에 있어서 사실은 또 이 증권형 토큰이라는 얘기가 비단 어제 오늘 나온 얘기가 아니라는 그건 얘기죠. 맞습니다. 거의 한 2017년에도 STO의 얘기는 있었고요. 그 이후에도 꾸준히 있었지만 사실은 개인적으로는 지금 또 이 정권이 교체가 된 지가 얼마 안 되지 않았습니까? 이 지난 정권에서는 이 디지털 자산 자체에 굉장히 또 이 부정적인 반응을 보여왔지만 이제는 좀 어느 정도 속도가 붙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또 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이 제우스 캐피탈 VC 차원에서도 이미 준비가 또 되어 있다라고 얘기를 들었는데 네네. 혹시 어떤 준비를 구체적으로 또 하고 계시는지? 네, 그래서 요번에 기관이나 어떤 제도권 안에 들어오는 ST와 STO 코인 관련해서 이 부분을 활용해서 만들려고 하는 플랫폼 업체들이 반드시 또 많이 생겨납니다. 그렇죠. 준비하고 있는 업체들도 있고요. 그런 업체들을 저희도 주도 면밀하게 계속 파악을 하고 있고 정말 괜찮은 STO, 말 그대로 증권형 성격을 가진
코인을 다루는 어떤 플랫폼 업체들은 저희뿐만 VC 입장이 아니라 많이 그거를 검증하고 평가하려고 하는 것들이 이미 기관들이 있잖아요. 예. 그래서 검증된 프로젝트라면 저희들도 일부 자산 비율에서 공격적인 성향과 뭐 안정적인 성향으로 저희들도 나눠지지 않겠습니까? 예. 그래서 그런 쪽으로는 투자하기는 좀 더 용이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면밀하게 지금 시장의 반응을 또는 어떤 기관의 움직임을 보고 있죠. 특히 이제 제우스 캐피탈에서 저희가 또 준비하는 것 중에 하나가 예. 앞서 이제 권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STO 프로젝트에 대한 투자도 있지만 또 하나는 이런 STO가 제도화가 됨과 동시에 이거에 따른 추가적인 LP들, 그러니까 저희 제우스 캐피털의 자체적인 자금만이 아닌 예. 다른 기관들과 저희와 같이 사실은 들어감으로써 뭔가 이런 펀드의 규모, 나 저희가 투자 집행할 수 있는 규모를 더 키워나갈 수 있는 그런 흐름들에 대해서 미 지금 선제적인 세무적인 부분이나 법규적인 부분들에 예. 대한 검토, 및 그런 프레임워크들을 지금 현재 면밀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이 증권형 토큰이 또 인정을 받는 시대에 앞서서 굉장히 또 많은 준비를 해주고 계시는 그런 모습입니다. 지금까지 권석준 위원님과 황동규 대표님 모시고 좋은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저희는 또 다음 주에 같이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코인 돋보기 또 시청해주신 시청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저희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